만만찮은 시장 흐름이었던 것 같은데 네. 결과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한번 좀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해 네, 주신다면. 그러니까 오늘 사실 뭐 오전부터 일단 네. 맞고 시작은 했어요. 왜냐하면 맞고 뭐 시작했다. 나스닥이 그 반독점 규제 때문에 좀 기술주들이 급락을 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내 대표 주도주들이 아침에 이게 딱 그 호가창을 보고 이제 개장 딱 하는 거 보니까 주도주 중심으로 일단 매물들이 좀 아침부터 쏟아지더라고요. 네. 외국인들이. 그래서 아, 오늘은 좀 만만치는 않겠구나 오전을 봤는데 확실히 좀 오늘도 장중에 느꼈던 건 정말 개인 투자분들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 물량을 다 받아 가시더라고요. 받아낸다. 받아서 결국에 그 증시 우리가 흔히 양봉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결국 양봉을 장중에 만들어서 결국 플러스권까지 올려버렸고 외국인은 크게 변동은 없었어요. 계속 좀 매도하는 관점이었는데 개인 투자분들이 고르게 좀 그러니까 매수를 하면서 네. 시장을 계속 떠받치는. 그러니까 마치 요즘에 보면 장이 이렇게 급나가면 개인 투자분들이 뭘 그냥 오늘 무조건 사야 되겠다는 걸 기다렸다는 듯이 계속 지금 매수를 하시거든요. 네. 그 이틀 전에도 한번 그 셀트리온하고 삼성전자 중심으로 이렇게 한번 급나간 적이 있잖아요. 그랬죠. 그날 개인 투자분들이 또 뭐 거의 역대급으로 매수를 하셔가지고 네. 다음 날 또 바로 파시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개인 투자분들의 이제 힘을 무시하면 안 될 것 같고 사실 오늘 딱 제가 예전에 저도 이제 증시 경험이 좀 되니까 옛날 생각하면 이런 옵션 만기를 아침에 그렇게 딱 포지션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거의 일방향으로 밀려버리거든요. 증시가 그냥 아 오늘은 끝났구나. 그런 적이 많았죠. 네, 그래서 예. 오늘도 아침 분위기를 보니까 좀 싸긴 했어요. 솔직히 제 느낌엔. 근데 역시나 예전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시장이 개인들의 그 자금 여력이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좀 강력하고 증시를 지금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예전에는 그냥 개별주만 하셨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고르게 이제 베팅을 해버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끄는 대로 시장 컨트롤이 좀 잘 안 되고 있다. 오히려 예전에 아시겠지만 만기날 되면 뭐 외국인들 놀이터라 그랬잖아요, 사실. 뭐쥐 흔들었죠. 예. 근데 예. 지금은 그런 모습 그 쉽게 나오질 못해요. 개인 투자분들의 매수가 워낙 강해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게 분명 2020년 올해 들어서 나타난 변화죠. 예. 작년까지는 이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상상도 못했던. 그리고 제가 이제 예탁감을 저는 이제 증권사 이쪽 영업부서에 네, 있다 예. 보니까 매일 저희 실적도 보고 네. 뭐 MS도 나오고 예탁금도 매일 나오거든요. 예. 보면 예탁금은 이제 제가 봤을 때 30조를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사실 작년까지. 예탁금이. 근데 이제는 60조 넘었잖아요. 근데 이제 매일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60조에서 이제 빠지지 않고 레벨업이 됐는데 60조가 그대로인데 개인들은 계속 산다는 건 그 예탁금 외에도 지금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예탁금은 주식을 살려고 지금 노는 돈이잖아요. 근데 그 돈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동안 꾸준히 사면서도 사면서도 유지된다는 건 계속 돈이 계속 들어오고 들어온다는 있다. 얘기거든요. 실제로는 예탁금이 늘어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매수를 하면 사실 예탁금이 줄어야 되거든요. 네. 당연히.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 좀 개인 투자분들이 뭐 어쨌든 주식시장에 지금 엄청나게 좀 참여를 하고 계시고 그 역할로 인해서 이 내마녀의 날이 좀 무색할 정도로 시장이 굉장히 안정감을 좀 찾지 않았나. 그리고 물론 이제 막판에는 항상 우리가 뭐 동시효과에는 이렇게 던지는 건 일상화돼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오늘 뭐 막판에 그렇게 빠지는 건 당연한데 네. 그렇게 외국인이 장 막판에 오늘 총 1조 3천억을 던졌는데 겨우 지수가 뭐 마이너스 예. 11 정도인가요? 그 정도밖에 예. 안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또 플러스. 예, 오히려 코스닥은 사실 뭐 큰 영향은 없다고 해도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뭐 정말 우리 국내 증시에 그러니까 항상 국내 증시하면 수급이 약하다 이런 논리가 있었는데 이제 2020년도 들어와서는 그 논리는 거의 끝났다 이렇게 좀 볼 정도로 강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의 체질 변화 이걸 이제 인정해야 될 것 네. 같은데 우리 염차장님께서는 무슨 이렇게 리서치 쪽이나 뭐 전략 쪽으로 하셨다기보다도 그야말로 영업 현장에서 쭉 이렇게 고객들과 부대끼면서 지금 이 시장에서 한마디로 그냥 운동장에서 뛰시는 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올 한 해 네.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그 수익 이 페이오프 관계가 어떻습니까? 이 중에는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인버스 꽃버스 간 분들도 있고 뭐 반대의 경우도 있고 한데 네.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를 좀 듣고 싶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실 이제 8월부터 여기저기 나가다 보니까 네. 이제 예전에 제가 자주 연락도 드리고 하시던 분들한테는 요새는 많이 연락을 못 드려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제가 이렇게 뭐 이런 유튜브 많이 안 할 때는 네. 자주 이제 전화도 해드리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뭐 좀 약간 케어도 좀 해드렸던 적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3월달에 그 뭐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제 주식을 그때 한 번도 안 하셨던 분이에요, 사실은. 네. 자금이 되게 많으신데 네.
이제 어떻게 또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때 5월에 처음 이제 시작을. 주식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지수가 아마 1900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네. 근데 저도 이제 그때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지수가 이제 1400에서 1900 왔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2500 그 상상도 못했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아주 좀 천천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인드로 그때도 저도 2000 넘기는 어렵다고 봤어요. 저도 솔직히 그 당시에는. 그래서 네. 그분이 이제 뭐 저한테 이제 여러 가지 뭐 상담도 하시고 그랬지만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하시려고 그랬는데 제가 말렸거든요. 그 말렸다. 당시에. 근데 이제 제가 스탠스를 언제 바꿨냐면 2000이 넘기는 순간 이건 아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뭔가 이건 바뀌었다 지금. 이게 2000이 넘을 장이 아니라고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2000 넘으면서부터는 제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 좀 구성을 해드린 거죠. 그때 이제 해드렸던 종목들이 뭐 대표적으로 LG화학이라든가 뭐 누구나 좀 아는 종목들, 카카오, 네이버 이런 것들을 이제 구성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냅뒀던 거죠. 그 후로 제가 좀 바쁘기도 해가지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한번 좀 만나뵈가지고 네. 물어봤어요.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걸 못 해드리니까 네. 만나봤더니 그냥 아직도 안 팔고 계시대요.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그냥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때 당시에 들어오셨던 분들 중에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냥 가만히 계셨던 분들은 이렇게 뭐 내동매매 안 하시고 지금 수익이 너무나 많이 나 계시고 그런 부류가 한번 있으시고 네. 근데 이제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8월 달에 들어오신 분들이 되게 지금 힘들어 하세요. 8월에 들어오신 분들. 8월부터 증시가 박스권을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때 근데 유독 또 주린이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8월 처음에 무렵에. 저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 하게 되면서 전화를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때 이제 부동산 그만하고 예. 주식 투자하고 싶다. 근데 네. 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이제 방송 보고 전화했다. 좀 알려달라. 음. 뭘 사야 되냐. 근데 그때는 이제 박스권 장이다 보니까 뭐 저는 이제 당연히 좀 큰 종목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주린이 분들이 가장 많이 사셨던 종목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일단 바이오주들 그때 한참 좋을 때 근데 이제 그때 양도차익 과세 막 이래가지고 네. 저 흔들렸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럴 때 사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좀 나아지긴 했다고 하더라도 그때 워낙 또 높게들 사셔가지고 고통을 좀 많이 받고 계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진입 시점에 따라서 진입 시점에 따라서. 정말 개인 투자분들의 수익률하고 마인드가 그냥 천차만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뭐 우리가 천편일률적으로 개인들이 올해 잘했으니까 다 먹었다. 이렇게 저는 표현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예. 시점에 좀 따라 좀 다른데 근데 분명한 건 저는 이거는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작년에 개인분들하고 제가 상담을 해드렸던 올해 개인분들하고 완전 이 마인드 자체가 어떠냐면 네. 나는 무조건 이 주식이 위험자산인 거 다 알잖아요. 네. 드라마 보면 주식해서 맨날 망했다는 얘기만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제발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래서 약간 도박이라는 인식도 좀 있었고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는 주식 투자를 그냥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제 무조건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위험을 그냥 이제는 감수하는 쪽으로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그 나라의 저는 주식 그 뭐라 그러죠?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하나의 요인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위험한 자산에 대해서 그냥 저 나라는 좀 위험해. 저거 주식 해봐야 안 될 것 같아. 이러면은 당연히 이 뭐 PER 10배 받을 게 네. 저는 뭐 5, 6배밖에 못 받는다고 보거든요. 근데 올해 이 동학개미 분들은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세요. 물론 다른 데 투자할 게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 한국 증시에 지금 PER이 저는 13배까지 지금 올라왔잖아요. 예. 13배면 역대 최고로 알고 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2000 그때 7년도가 그랬어요. 근데 그 정도 레벨이면 다 비싸다고 하는데 이 레벨까지 온 거는 많은 분들의 위험 선호 현상이 과거하고 다르게 역대급으로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좀 가능하지 않았나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차장님 보시기에 네. 이게 지금 우리 시장만의 현상이라면은 좀 걱정스럽다라고 하겠는데 제가 최근에 놀랐던 거는 아니 대만 가권 지수하고 우리 코스피하고는 이렇게 제목만 안 달아놓고 멀리서 보면은 똑같아요. 네네. 특히 10월 말부터 해서 우리도 그때 10월 말에 외국인들 한번 집어 던져가지고 쿵 하고 나서 예.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대선 전후 해가지고 뭐 쫙 올라온 그게 거의 비슷한 모습인데 그 무렵에 무슨 논리와 무슨 돈이 들어왔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그때 11월. 예, 그러니까 그때를 좀 복귀해 보면 복귀. 네. 그 전에 10월 9월부터인가 10월부터인가 아마 많이들 느끼셨을 그 환율이 왜 이렇게 떨어지지?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기 네,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다들 의아했던 게 이제 저도 그랬고 왜 외국인이 안 사지? 어. 그 생각을 했었어요. 맞아요. 아, 왜 안 살까? 그때 이제 정답은 몰랐죠, 아무도. 그 당시만 해도 왜 안 사는지 몰랐는데 지금은 대충 답이 이제 나왔습니까? 답은 나왔죠. 왜냐하면 이제 어. 뭐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이제 그 당시에 그 중국 쪽 있죠. 중국 제가 그때 위안화가 되게 강했잖아요. 네. 중국이 아마 그 세계 제가 이제 채권 쪽은 전문이 아니니까 세계 3대 채권 지수가 있더라고요. 거기 들어갔죠. 거기에 이제 편입이 되니까 이제 그거부터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 외국인들은 그러니까 일단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 배경 중에 하나가 사실 위안화를 쫓아간 거니까. 그 전에 위안화가 먼저 떨어지고 예. 있었으니. 그러니까 외국인 환율이.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먼저 우선순위 아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일단 채권부터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0일 날 그 저도 기억이 나는 게 그날 우리나라장이 폭락했잖아요. 갑자기 그래요. 외국인들이 2시부터 막 던져버리더라고요. 예.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예. 급 나갈 때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셔야 될 게 갑자기 급 나갈 때는 이 이유를 꼭 알아내야 돼요. 그래야 예. 내가 그걸 대응을 예, 하거든요. 예. 이유도 모르면 안 되는데 그날 이제 거의 장 마감 무렵에 뭐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메신저나 통해서 물어봤어요. 아는 분들한테 예. 물어봤더니 두 가지가 딱 악재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그때 싱가포르인가요? 싱가포르의 그 MSCI를 추종하는 싱가포르가 MSCI 지수를 추종하는데 그거를 FTS로 바꾼다 그러더라고요.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에서 그거를 바꾸니까 그걸 추종하는 펀드들이 일단 덜어내는 김에 그때 그 MSCI 리밸런싱 하는 얘기가 10월 말 네, 뭐 아마 그 리밸런싱까지는 아니고 그 거래소 그 벤치마크 지수를 바꿨다고 제가 들었어요.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에서. 근데 거기에 이제 어차피 이거 리밸런싱 하는 김에 그렇게 돼서 대만하고 한국도 같이 팔아버리자. 그런 루머가 돌았어요. 네네.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거 하나랑 이제 중국의 옌트그룹 아시죠? 엔터그룹 홍콩에 상장을 하는데 거기 그날이 무산됐던 이제 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청약이었던 것 같아요. 청약. 네, 청약이었어요. 마지막에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시가총액이 아마 400조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삼성전자급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제가 외국인이어도 삼성전자 사는 것보다 일단 당연히 거기 참가를 할 것 같아요. 엔터. 공모주 청약에. 뭐 홍콩 사람의 20%가 거기 참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5명 중에 1명이. 그 정도로 이제 엄청난 이제 공모주 청약을 일으켰는데 공모주 청약 자금 만들라고 늘려고요. 그것뿐만이 늘려고?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만약에 상장을 하면 전 세계 이제 MSCI나 FTS에서 자금이 추종하는 자금들이 이 큰 회사를 당연히 추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겠죠. 그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단 던지고 보자. 그러니까 어차피 공모주 청약하는 김에 우리나라 증시에서 어차피 이것도 나중에 지수 편입하면 또 팔아야 되는데 나중에 팔지 말고 한 번에 정리해 버리자. 그런 이제 두 가지 악재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 싱가포르보다 엔투그룹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날에 제가 기억나는 게 금요일이었어요. 근데 맞아요. 주말에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 엔투그룹 상장 연기. 그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면 이 논리면 월요일날 외국인 무조건 사겠구나. 아하. 근데 월요일날 아니나 다를까 막상 장을 여니까 불을 뿜더라고요 외국인들이. 바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딱 캐치를 했어요. 외국인들 그것 때문에 판 게 맞았구나. 그러면 연기가 됐는데 거의 무기한 연기가 됐더라고요. 네네.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 어차피 원달러 환율 이렇게 떨어졌죠. 중국 이슈 끝났죠. 주식을 이제 국내 증시는 그동안 정말 뭐라 그러죠. 특히 삼성전자가 너무나 이렇게 쩔어 있다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정말 뭐 개인 투자분들 많이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 정말 힘들어하셨잖아요. 남들 갈 때 못 가고.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대표 기업들이 가격도 싸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왔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더 결정적이었던 게 어쨌든 미국 대선이 이제 11월 4일 날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미국의 나스닥이나 이런 것들이 막 치고 갔는데 바이든이 되면 다 악재라고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바이든이 이렇게 뭐 되고 뭐 트럼프가 또 안 되고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그날 분위기를 보니까 누가 되더라도 이게 그냥 다 가는 분위기로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그 대선 날. 그래서 이게 너무 좀 웃겼던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이해가 안 갔는데 시장은 지금 모든 악재를 호재로 해석하는구나. 이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외국인은 정말 엄청난 매수를 했고 마지막 결정타는 그 알셰프 아시죠? 알셰프이라고 그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였죠. 그게 이제 중국과 일본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11개국이 체결했는데 그날 제가 이거는 이제 보고서에서 봤던 건데 한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이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날부터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 나온 후부터 한국을 원픽으로 찍어서 샀다. 다른 나라 안 사고 신흥국을 같이 샀잖아요. 그때까지는 다 같이 샀어요. 중국도 사고 대만도 사고. 근데 그날 이후로는 거의 한국의 베팅을 그냥 집중적으로. 다른 거는 거의 자금이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ETF에 자금들이 들어오는 게 보이거든요. 네. 근데 다른 신흥국에는 거의 뭐 변동이 없어요. 한국물 ETF만 외국인 자금이 이렇게 수직으로 솟아버리는. 그러니까 이 우리 한국은 뭐냐면은 무역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 자유화가 되면 관세가 또 낮아지고,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호재로 본 것 같아요. 한국만 찍어서 샀다는 거. 그래서 한국에 대한 이제 매수가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좀 집중적으로 환율 하락까지 겹쳐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그때 11월 달에 한 번에 펼쳐졌고, 또 공교롭게 갑자기 또 삼성전자 무슨 슈퍼사이클 뭐 들으셨을 거예요. 이론까지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더욱더 그냥 대형주 쪽으로 집중한 게 아닌가. 근데 뭐 대만도 아시겠지만 우리 또 한국하고 IT가 비슷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좀 이렇게 됐던 거 아닌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10월 말일도 그랬지만 11월 말일 날에도 좀 많이 밀렸잖아요. 아 그때는 그 MSCI 그때 MSCI 리밸런싱 예. 얘기였고 그때가. 그래서 저도 오늘 한번 뭐 인포맥스 화면에서 투자자 매매 동향 한번 확인 한번 해보니까 네. 11월 30일 날 집어 던진 막 그랬던 이후로 오늘 이제 옵션 만기일까지 2주 동안에 뭐 한 2주 채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에 뭘 했나 싶어서 외국인들 한번 살펴봤더니 아니 지수선물 많이 팔아놓고 있고 콜옵션 팔고 풋옵션 사놓고 있고 해서 저는 은근히 뭐 그쪽에 그렇게 잘은 모릅니다만 이 친구들이 또 옵션 만기일 날 뭐 하방으로 한번 장난을 한번 치겠구나 싶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아니, 그걸 뭐, 다 받아내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속셈도 있었을 수도 있겠죠. 우리 모르지만. 근데 과거 같으면, 그러니까 저도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아침에 딱 분위기만 봤을 때는 옛날 경험상 싸했다는? 이거 오늘 좀 폭락이구나. 이 느낌이 싹 들었어요, 사실은. 근데 장중에 이제 11시 넘어가면서부터 아, 외국인이 안 되겠구나. 개인을 못 이겨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네. 확실히 지금 시장의 그 뭐라 그러죠? 체질이 그냥 바뀌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과거랑 다르게. 지금 이런 분위기라면은 지금 사실 뭐 한 10월 말 11월 초쯤부터 각 정권사들이 내년 전망을 내놨지 않습니까? 네. 그때 내놨던 것 중에 2021년 내년도 제일 세게 용감하게 부른다는 숫자가 3천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이 분위기로 봐서는 연내 삼선 소리가 막 나옵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250포인트니까 여기서 250포인트 한 3, 40포인트 같으면은 뭐 한 며칠이면 갈 수도 있어요. 지금 솔직히 요새 막 지수 3, 40포인트 오르는 게 일도 아니잖아요. 일도 아니죠. 예. 그러니까 지금 3,000포인트도 오히려 이게 뭐 높다고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분위기가 너무 바뀐 것 같더라고요. 뭐 이렇게 주식 시작한 지 뭐 반년도 안 됐는데 나 지금 50%밖에 못 먹어서 하면서 막 이렇게 머리 박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네. 너무 이제 약간 요새 주식시장이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좋은 종목 좀 한두 개만 잘 선점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에 고생하신 분들은 사실은 약간 좀 운도 없었던 거죠. 그때 타이밍이. 근데 지금 11월에 들어오신 분들 있잖아요. 예. 그냥 주식을 정말 쉽게 생각하세요. 아 그냥 뭘 사도. 잡으면 다가.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약간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분위기. 자,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뭐 이렇게 경험하시는 거겠지만 뭘 하나 이렇게 주식 관련한 이렇게 동영상을 유튜브를 하나 보시고 나면은 바로 뭐 관련 동영상에서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뭐 여러 네. 유명 유튜버들이 운영하는 매체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다는 못 보고 제목만 보면은 아주 지금 뭐 후끈해요. 물 들어왔을 때 노져라부터 네. 해가지고 뭐 네. 지금 이제 뭐 3,000이 문제냐, 3,200도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그런 상황인데 자 이제 뭐 오늘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차장님이야 뭐 아침 저녁으로 지금 그야말로 요즘 종횡무진이라는 표현이 네. 가장 우리 연성환 차장님한테 맞는 표현인데 지금 그런 느낌은 안 드세요? 아직은 걱정 없다. 아직은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방금 이제 소장님 말씀처럼 그런 거를 이제 한 번씩 생각하면 저도 느낌이 세하죠. 사실 그럴 때는 뒤통수가 막 시려요, 사실은. 이거 저도 경험이 있으니까 이럴 그러니까. 때 항상 또 갑작스러운 이제 그 매도 공세가 나와가지고 네. 증시가 부러졌던 적도 저도 많이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전하고 좀 너무 달라진 게 너무 달라졌다. 증시의 체력이 너무나 강해져가지고 사실은 그러니까 올해 그 2000 그때 지금 아까 유튜버 뭐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그때 그 올해 8월, 9월, 10월 3개월 박스권이었거든요. 예, 그 당시에 뭐 코스닥 700 깨진다. 맞아요. 뭐 코스피 네. 다시 2천 간다. 막 네, 그런 그 소리 되게 나왔죠. 자극적인 그런 게 많았어요. 음. 그 당시에 물론 예전 같으면 저는 갈 수도 있었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예전 같았으면. 근데 그 당시에 저도 올해 뭐 영업도 하고 느끼면서 개인 투자분도 많이 만나보고 이게 상담도 해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험에 대한 선호 현상이 과거랑 비교가 안 돼요. 내가 이거 짊어지겠다. 돈이라도 더 만들어 오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급락하면 무조건 그냥 사버리겠다는 거예요. 급락하면 사버리겠다. 그러니까 200포인트 빠질 게 50포인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번에 급락하면 사버리겠다고 급락해서 사버릴 돈이었으면 견디겠다. 예, 맞아요. 그런 부분도 되게 많으시고 그리고 워낙에 시중에 돈들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는 또 돈 마련해서 사겠다. 이런 분들 많으시고 최근에 보면 지금 고객 예탁금 제가 60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60조에서 끝날 게 아니라 지금 시중에 제가 그때 기사 보니까 대기하고 있는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려고 대기하는 자금만 200조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 예탁금 빼고도. 그게 그 자금들이 들어올지는 저도 모르지만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라면 예탁금 100조 가는 것도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지금 환경에서 사실 그 얼마 전에 신용대출도 이제 막아버렸잖아요. 이 부동산 쪽에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결국에 그게 뭘 의미하냐면 그냥 주식 투자 하라는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주식 투자 하라는 쪽으로 약간 물꼬를 터주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엔 정부 쪽에서도. 그렇게 보면 결국엔 주식 안 하시던 분들은 아직도 저는 그 2019년 기준으로 주식 투자 하시는 분이 600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면 나머지 한 3천만 명? 그분들은 지금 뭐 하고 계시나? 약간 그 생각도 전 들어요, 솔직히. 그렇게 보면 점점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은 더 늘어날 거고 60조가 끝이 아니라 100조까지 만약에 가는 예탁금 흐름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옛날처럼 뭐 이렇게 뭐 주변에서 막 너무 황분하고 이러면 폭락하고 그런 논리도 많이 안 통할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제가 지금 요즘에 제일 체크하는 게 뭐냐면요 무조건 고객 예탁금이에요. 예탁금 꺾이면 끝난다고 보거든요. 예탁금 꺾이고 개인들 나가버리면 저는 이번 장 끝난다고 보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계속 저도 계속 강세 마인드, 그러니까 약세장 속에 한 번씩 나올 때마다 강세 마인드로 저도 좀 자주 얘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예탁금을 보면 이게 빠질 장이 아니더라고요. 빠질 장이 아니다. 왜냐하면 내려오기만 하면 살려는 사람들 그 며칠 전에도 개인들이 막 지수가 폭락을 하니까 1조 이상 사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아니 그냥 막 이게 웬 기회냐 막 이렇게 들어오시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투자자분들도 좀 생각을 하시고 시장 보셨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과거랑은 확실히 달라진 점인 것 같습니다. 과거와는 달라진 예. 점이다. 그리고 기관들은 네. 기관이라면 뭐 증권사도 포함되는데 네. 왜 전망치는 다 이렇게 내년 좋다 장밋빛 전망이다 뭐 어쨌거나 경기도 2020년보다는 뭐라도 좋아질 거고 뭐 백신이 어떻고 뭐 이래 하는데 그러면서도 왜 맨날 수급 보면 맨날 팔아요. 아 그거는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사실 기관 투자분들 되게 욕하세요. 글쎄. 저도 욕하는 분들 계세요. 너도 어차피 기관 아니야. 아 근데 저는 제가 트레이딩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저를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네. 뭐냐면 기관 투자들이 이게 좀 세분화해서 그냥 말씀드리면 예, 예. 금융 투자가 있잖아요. 금융투자? 금융 투자는 저희 같은 증권사예요. 그러니까 증권사 프라베라고 하는데 트레이딩 부서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저희 회사도 꽤 큰 규모로 이렇게 자금 네.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자기 직을 걸고 수익을 내야 돼요. 어떻게 보면. 회사 자본으로 회사 자금이지만 자기 연봉이 달려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잘못하면 잘리는 네, 거고. 잘리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너무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장기 투자가 아니라 그 증권사 프랍은 되게 좀 짧게 매매를 많이 해요. 트레이딩이라 그러죠. 네,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사고 파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 투자 그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여기는 왜 이렇게 단타치지? 그게 아니라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그렇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투신 있잖아요. 투신. 투신도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뭐 투신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투신이 파는 건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왜냐 펀드에서 돈 다 빼가시잖아요 지금. 아니 돈을 주시든지 차라리 펀드에 매일 환매를 하거든요. 그리고 왜 환매하는지 아시잖아요. 사모펀드 사고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못 믿어요. 펀드 나 못 믿겠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요즘처럼 혼자 공부하기 좋은 시절이 어디 있어요? 개인 투자분들이. 그러니. 아니 유튜버들이 다 알려주니까. 네. 직접 투자해도 문제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제 간접 투자 안 하고 돈 빼니까 그러면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돈이 나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팔아야 손님이 돼요. 팔아달라는데. 네. 그러니까 그걸 욕하시면 안 돼요. 음. 투신은
투신이 빠는 건 여러분 잘못이에요. 그거는. 그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 보험하고 은행인데 이쪽은 사실은 이제 좀 장기 투자해요. 그렇죠. 그리고 규모도 작아서 이쪽이 팔고 사고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증시에는. 그래서 그냥 무시하셔도 되고 이제 가장 큰 게 연기금이죠. 글쎄. 연기금은 조금 제가 아쉬워요. 뭐냐면 연기금도 욕들을 많이 하시는데 연기금 주식 비중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7.1~2%로 알고 있어요. 연간 우리 한국에. 근데 그게 17% 목표치를 채우는 게 시가총액 비중이다 보니까 지수가 올라가면 지수가 지금 2,700까지 왔잖아요. 이게 그냥 훌쩍 넘어갔어요. 매매를 안 하는데도 그냥 이미 한 18%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그쪽에 이제 속해 있는 펀드 매니저분들은 그게 규정을 무조건 맞춰야 되나 보다. 덜어내야 돼. 무조건 팔아야 돼요. 방법이 없대요. 그냥 일단 덜어내서 비중을 맞춰야 되는데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게 규정은 제가 인정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좀 유연하게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우리 국민 돈이잖아요. 그러면 연기금도 벌어가면서 연기금이 그렇게 번다는 거는 나중에 연금 타먹는 우리 국민들한테도 좋은 거죠, 좋은 플러스인데. 거. 예, 그러니까 그 일단- 이제 그 규정 때문에. 예. 근데 좀 아쉬운 게 그걸 판 게 2,200부터 계속 판 거예요, 지금. 한번 그 HTS의 수급 한번 봐보세요. 맞아요. 연기금이 그냥 올해 아마 제 기억에는 7월인가 8월부터요 계속 팔았어요. 올라올 때만. 그러면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아쉽잖아요. 아쉽지. 지금 팔면 차라리 훨씬 더. 글쎄. 그러니까 너무 좀 규정 따지지 말고 네. 이렇게 시장 어차피 그분들도 되게 또 전문가분들 아니에요. 분명히 더 잘하실 텐데 단지 너무 규정에 얽매여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건 좀 그래서 저는 연기금은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원래 또 공무원들이 그놈의 규정 네. 규정하면은 뭐 또, 그리고 네. 그 기타 법인이라는 게 그건가요? 일반 이제 그 이제 기타 법인은 뭐 자사주 같은 거 있잖아요. 자사주 같은 거. 자사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아니면 회사에서 요즘에 보니까 가끔 제가 실적 발표 시즌에 깜짝 놀라는 게요. 제가 기업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전자공식 이렇게 분기 보고서 딱 보잖아요. 거기에 정말 재테크 잘하는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본업에서 돈은 버는데 현금이 남는 걸로 카카오 사고 네이버 사는 수익률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게 다 기타 법인으로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법인들도 지금 돈이 많으니까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딱히 할 게 없는 예. 이 코로나 시대에 주식하는구나. 예, 법인까지. 그래서 그러면 차장님 이거 한번 오늘 한번 연 차장님 나오신다길래 한번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른바 수도권 서울하고 수도권에서는 지금 이제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네. 강화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지금 늘 하시던 일에서 지금 이제 본의 아니게 지금 쉬어야 돼요. 네. 뭐 타격이 엄청나겠죠. 매상은 안 나오는데 매출이 나올 때는 막혔는데 늘 나가던 임대료, 관리비, 인건비 뭐 이런 것들 나가야 되니까 적자가 크고 뭐 정부 지원 나와봐야 그거 은발이 오줌누기겠는데 그러다 보면은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주식이라도 해야겠다. 그 주변에는 온통 돈 벌었다 소리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서 그렇다면은 옛날 경험이라 치면은 불안한데 네,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 체질이 변화됐고 금융 시장의 환경이 이렇게까지 저금리에 돈 갈 데가 없고 하는 이런 상황이라면은 그것도 크게 뭐 두려워할 건 아니다. 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고 제가 이제 영업한 지가 제가 2005년부터 했거든요. 15년 됐는데 네. 2007년도에가 그때 기억하시죠? 2,000포인트 넘을 때 그때 조선주 랠리 나오고 그 정리식 펀드 기억하실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는 물론 그때도 개인 투자분들이 엄청나게 주식을 많이 매매했는데 대부분은 간접이었어요. 간접. 그러니까 정리식 펀드라는 그때 이제 게 펀드 네, 열풍이었잖아요. 펀드 열풍인데 그때랑 이제 지금하고 비교하면 분위기는 좀 비슷하긴 한데 지금 이제 직접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때보다 다른 거는 확실히 엄청난 지금 저금리고 그 당시는 부동산도 좋았어요. 부동산 뭐 규제 그런 뭐 물론 노무현 정권에서 약간의 규제는 있긴 했지만 지금 정도까지는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부동산하고 주식이 같이 좋아지는 그 시기였는데 지금 뭐냐면은 부동산의 길 자체 그러니까 재테크 수단으로서 부동산 자체를 이제 완전히 막아버리는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남은 재테크 수단이 사실 주식밖에 없고 뭐 얼마 예전에 비트코인도 한번 열풍이 있었지만 결국 우리 한국으로만 또 놓고 보면 그 지난 거의 10년이죠. 10년 동안 그냥 박스권장이었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장세 속에서 지금 이제 거의 11년 만에
위가 지금 열려버렸고 그 주인공이 개인인데 이거 지금 한 지가 지금 어떻게 보면 3월부터 하셨으니까 개인 투자분들이 이제 겨우 9개월, 8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8개월 했는데 이제 막 이게 안 하시는 분들이 막 이렇게 돈 싸들고 와서 주식한다고 이제 꼭집니다. 그거는 좀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하고 다르게 이 저금리가 금리가 물론 중요하잖아요. 네네. 저금리가 쉽게 고금리로 가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백신도 이제 보니까 막 요즘에 어젠가요? 갑자기 부작용 얘기도 나오고 또 아스트라제네카도 아시겠지만 그 내년 하반기는 대규모 승인 받는다 이런 뉴스도 나오는 거 보면 백신이 나온다고 해서 경제 정상화 아직은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는 그래도 올해보다 좋아지는데 금리 사이클로 보면은 저금리는 그러니까 금리가 조금은 올라가겠죠. 예전보다는. 그렇지만 완만한 금리 사이클이 이어지는 뭐 이걸 골디락스라고 표현도 하던데 아무튼 그런 좀 굉장히 주식하기 좋은 환경은 내년까지는 저는 좀 더 이어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뭐 너무 그런 걸로 인해서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정말 돌맞을 얘기인데 이런저런 어떤 그 댓글들을 갖다가 올리시고 하는 그 중에 보면은 네. 제가 봐서는 뭐 본심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해악으로 저는 해석합니다만 코로나 한 10년 더 가자 이런 소리 갖다 많은 데서 볼 수 있어요. 이 얼마나 역설입니까? 그죠. 무슨 뭐 서울에 목조 타는 데가 1층이 전부 텅텅 비어갖고 먼지 휘날리는 창고가 되어 있고 사람들이 지금 할 게 없는 이 상황인데도 이것이 지금 주식시장에는 너무 좋은 환경이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는 과연은 뭐 그렇기도 합니다. 싸들고 있던 돈이든 빚내서 갖고 오는 돈이든 간에 그걸로 우샤우샤 해서 왔는 이걸로 서로 부자 됐다고는 얘기는 합니다만 누가 부자가 됐으면 누군가는 또 조금은 잃었을 테고 그 부가 어디서 나왔는지도 사실 보면은 좀 그거하긴 한데 자 여기서 지금 택도 없이 가는 종목들도 간간히 있죠. 제 얘기는 돈도 못 버는 회사인데 매출도 없는데 우리나 미국이나 많죠. 사실 많죠. 예. 적진 않아요, 사실. 적진 않다. 예. 근데 그 뭐 종목명을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제가 많이 그러면 이제 있습니다, 사실. 종목명을 얘기도 하고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워낙 우리나라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 가운데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니까 테슬라의 문제입니다. 테슬라는 어떻게 지금 우리 염 차장님 보고 계신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수학 공식처럼 밸류로 생각하면 가치로 평가하면 솔직히 손도 안 나가죠. 너무 비싸잖아요. 네. 뭐 어제 기사 보니까 PER이 1,300배가 넘는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근데 아시겠지만 그 테슬라는 제가 기억에 2년 전에 부도난다 그랬었어요. 증권가에서 루머가 돌아가지고 저희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일론 머스크가 만우절에 자기 나 파산됐다고 네. 그 올리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었지만 네. 실제로 이거 진짜 이 회사 될 거냐? 네. 왜냐하면 그 전기차를 한두 대 만드는 건 당연히 가능하잖아요. 대량 생산 경험이 없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네. 그래서 많은 뭐 그 당시에 이제 전문가분들이 걱정을 했던 게 진짜 대량 생산에서 수율이 나올 거냐. 이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국의 칭화윤이라는 그 반도체 회사가 부도났잖아요, 사실상.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양산을 못 하는 거예요. 한 개를 만드는 건 잘 만드는데 아니, 반도체를 대량으로 만들어야 그걸 판매를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못 하는 거랑 똑같이 테슬라도 이거 자동차 생산도 한번 해본 적 없는 회사가 이거 10만 대, 20만 대 어떻게 만들겠냐. 그래서 부도설이 돌았던 건데 근데 증명을 해버렸잖아요, 작년부터. 대량 양산에 성공을 하고 그 이제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올해 총 50만 대까지 그리고 2025년도에는 뭐 한 몇백만 대까지 지금 수준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제는 누구도 의심을 안 하잖아요. 그 테슬라가 대량 양산한다는 걸 어느 분이 이거를 뭐 거기에 태클을 걸겠어요. 솔직히 뭐 자동차의 마감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불만은 있지만 어쨌든 그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그 안에 오토파일럿 같은 거 그런 건 이제 소프트웨어 그런 것들이 워낙 좋아서 만족들 하시는데 어쨌든 테슬라는 그런 걸 보여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냥 지금 너무 밸류로 비싸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실 건 아닌 것 같고 결국에 이제 전기차 시장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도 업체고 그 전기차 침투율이 지금 4.5%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 내연기관 차 중에. 네.
그러면은 아직도 대중화 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보통 그 제가 보고서 보니까 16%갈 때부터 대중화가 시작된다 그러더라고요. 침투율이. 그러면 그 16% 가려면 2024년이나 25년 정도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럼 그때까지는 테슬라에 대해서 의문 보호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뭐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그리고 테슬라를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도 그 한 뭐 정말 뭐 애널리스트 분이 정말 인사이트 있는 보고서 쓴 거대로 그 테슬라는 그 전기차를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데이터 기업이다. 무슨 얘기냐? 그 오토파일럿이 이제 그 안에 탑재가 돼가지고 오너들이 자동차를 이제 운전을 하잖아요. 주행을 하면 그 모든 데이터가 다 테슬라한테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서버를 통해서 데이터가 다 축적이 돼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테슬라가 뭘 하느냐? 자율주행도 할 수가 있고요. 그 엄청난 데이터 아닙니까? 네, 우리 마치 그 통신사가 여러분들의 빅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그걸 활용해서 마케팅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럼 테슬라는 전 세계의 수많은 이 오너들의 그 주행 데이터를 가지고 보험 상품도 만들 수가 있고요. 할 수 있는 게 뭐 주차장 사업도 할 수가 있고, 넓힐 게 너무 마치 그 카카오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개념이 플랫폼. 뭐 부자 회사가 주차장까지 하려고 그런 거는 좀 약간 이제 딱히 할 일 없는 사람들 그런 거라도 하고 먹고 살게 해줘야지. 네. 오만 걸 다 하겠대. 쪼잔하게. 뭐 테슬라가 한다는 건 아니고. 로켓 쏘는 회사가.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확장할 게 너무나 많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전기차만 판매하는 회사다 이런 밸류의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그건 네. 인정은 해야 되는데 요새 뭐 천불간다는 얘기도 나오기도 하잖아요. 천슬라? 예, 천슬라. 근데 그렇게 나오는 배경은 그 뒤에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 빅데이터, 플랫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가치는 우리가 지금 저도 어떻게 뭐 계산할 수는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는 적어도 테슬라가 정말 뭐 계속 이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는 한계치를 보여줄 때까지는, 그러니까 그 앨런 머스크가 구상하는 것들을 계속 발표를 하잖아요. 뭐 네, 배터리 데이나 네. 이럴 때 그런 것들을 한 번씩 계속 검증해 가시면서 그냥 많이 올라서 나는 그냥 한번 좀 팔겠다 그런 거 제외하면은 그냥 계속 장기 투자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 어디였더라? 그냥 제목만 봤습니다만 네. 오늘 뭐 조선경제였던 것 같은데 짐 로저스를 비롯해 가지고 월가에 꽤나 이제 오래된 그 구루급들 이렇게 뭐 당장이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이제 이 버블의 끝을 두려워하는 그런 얘기들 갖다가 또 기사화한 걸 봤습니다만 그런 기사를 이렇게 눈길이 가고 그런 거 보면 저도 짐 로저스급의 거의 아직 올드 패션이에요. 네. 뭐 자꾸 이제 테슬라 얘기하다 보면은 그런 사람 류는 짐 로저스나 저 같은 류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꾸 또 보면은 요즘 젊은 분들한테는 씨알도 안 맥히는 얘기. 옛날에 투립 새송이가 집값이었어.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합니다. 자, 아니 우리 염 차장님도 이거 보니까 밤새도 될 뿐이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것만 한 여쭤볼게요. 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장의 체질이 변한 거와 개인이 예전의 개인이 아닌 것도 알겠고, 그리고 주식이 강할 수밖에 없는 어떤 여건, 금융환경 여건, 상황, 역설적이기도 합니다만 다 들었는데, 그래도 마음 한구석 쉽게 말씀보다는 야 이런 상황은 오면 안 되는데 내지는 이런 모멘텀이 발생하면 안 되는데 하는 게 하나 좀 있을 텐데 그것만 듣고 마무리하죠. 그러니까 일단 저는 그 지금 시장이 너무나 이런 이제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네. 최근에 이제 뭐 성장률도 뭐 LG화학도 그렇고 이런 기업들이 이제 뭐 셀트리온까지 덧붙여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3대 장이 딱 됐는데 이들 기업들이 이제 이렇게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들 기업들의 이제 앞으로의 그러니까 항상 저는 그런 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 주식 시장은 어차피 이들 기업들이 이끌어 가거든요. 이들이 무너지면 한국 증시는 당연히 붕괴가 됩니다. 붕괴가 되는데, 그러니까 항상 저는 이제 매도를 고민할 때 뭘 생각하냐면 이 기업들을 그 앞으로 내가 만약에 저는 사실 주식 투자 못 하거든요. 좀 안타까운데 못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제가 정보를 드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냥 고객 입장에서 항상 생각은 해봐요. 삼성전자, 이게 지금 도대체 가져가는, 그러니까 저는 제 마음속으로의 목표가는 아직 좀 온 건 아닌데 사실 어느 정도 오고는 있는 건 사실인데 그 우리가 그냥 목표가 오면은 파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럴 때 항상 고민되는 게 진짜 여기서 파는 게 맞는지 아니면 더 가는 게 맞는지 이건 모르는데 어쨌든 그럴 때 항상 고민해 보는 게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온 배경이 뭘까? 그걸 항상 먼저 떠올려 봐요. 그 투자 아이디어라 그러잖아요. 네. LG화학이 이렇게 올라온 배경이 뭘까? 셀트리온이 이렇게 올라온 배경이 뭐지?
단지 뭐 공매도 환매 때문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종합을 해봤을 때 아직은 그런 신호가 지금 전혀 안 보이거든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런 신호가 보일 때죠. 뭐냐면은 뭐 갑자기 이제 뭐 매크로적으로 우리나라 수출 경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들 뭐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그냥 트럼프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중국하고 엄청나게 척을 또 치고 수출 뭐 제한도 시켜버리고 그건 하나의 저는 충격파가 올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건 뭐냐면 한국 증시가 강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바이든은 트럼프랑 분명히 다를 거다. 이거 기대감이 분명히 있잖아요. 지금 주식시장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봤을 때는 바이든도 똑같이 너무 보호무역주의로 간다면 그 트럼프의 전철을 받아서 그러면은 지금의 이 우리 한국 증시의 상승의 하나의 원동력 중에 하나가 이게 저는 부러진다고 보거든요. 그게 하나의 원인이고 두 번째는 이제 기업 자체적으로 삼성전자의 지금 가장 큰 기대감은 슈퍼사이클이에요. 반도체. 세 번째 슈퍼사이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D램 분명히 좀 최근에 좋아지고 있고 또 파운드리도 맹추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D램 가격도 못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클라우드 업체들이 여전히 지금 설비 투자를 만약에 내년도 들어가는데 안 하게 되고 그 다음 TSMC랑 격차를 지금 줄인다는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삼성전자가 그런 걸 못 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긍정적인 시나리오대로 삼성전자 못 가는 경우 또 아니면 LG화학이 CATL에 완전히 뭐 참패를 한다거나 경쟁력에서 밀려가지고요. 테슬라 수주도 못 받고 지금은 잘 받고 있죠. 아니면 셀트리온이 뭐 미국에서 점유율을 지금 굉장히 높이고 유럽에서도 지금 너무나 잘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 1등 바이오시밀러인데 예를 들면 다른 바이오시밀러 회사들이 막 이렇게 공격적으로 침투를 해가지고 뭐 셀트리온이 점유율이 미국에서 막 갑자기 꺾인다든지 이런 사태들이 만약에 발생을 하면 그때는 이제 우리의 시나리오가 이제 저는 붕괴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아직은 걱정할 단계는 아닌데 그런 거는 생각은 항상 하고는 있어야 되겠죠. 투자자라면. 그런 리스크는 저도 항상 고민을 하면서 시장을 좀 보고는 있습니다.